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대박플러 시즌3 금요일을 맡고 있는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글로벌 상품 시장에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7일 연속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오늘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선물이겠죠. 자, 오늘 저 김경남 멘토와 함께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이 노하우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3주 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해외 선물 3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이 있죠. 해외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든 또는 원자재 시장이 하락을 하든 아니면 통화 상품이 하락을 하든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점이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주식하시는 분들 종목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가 없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중요 지수 또는 종목 같은 경우 30개 내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또는 자신이 특별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 30개 종목 내외로 차트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장점은 증거금이 작다는 거죠.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5,020불, 한 500에서 600만 원 사이면은 한 종목 증거금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500에서 600만 원 사이로 진입해서 하루 만에 100핍에서 200핍, 100만 원, 200만 원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외에 50에서 100%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해외 선물의 장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품들이 굉장히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고 금리 인상론이 나오면서 세계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 공부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가격은 변곡점인가 한번 알아보죠. 자, 12일 동안 7일, 10일 거래일 동안 7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끝이 없는 하락을 지금 상품 시장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골드, 원유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 7월 이후 미국의 달러가 20% 정도 평가 절상을 했어요. 가치가 올라갔죠. 자, 이 이유는 자, 개발도상국, 신흥국 중 상품 수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속 및 곡물 포함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달러로 매겨지는데요. 역상관관계에 달러가 약세가 있다면 상품은 강세가 되고요. 상품이 강세가 된다면 자,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상품이 약세가 되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자, 상품이 이렇게 있고 분모 자리에 달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모 자리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달러가 이렇게 20% 정도 평가 절상이 된다면 자, 분모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역상관관계로 인해서 자, 골드라든지 오일 같은 상품들은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요. 또는 달러 가격이 내려간다면 골드라든지 오일 같은 상품들은 올라가겠죠. 자, 기본적인 지식은 자, 역상관관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면 상품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품 가격은 과연 변곡점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점, 이 반등이 가능하다면 최저점에서 잡는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달러 강세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말씀드린 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상품 가격이랑. 자, 실제로 상품 가격은 1년 전보다 지금 4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 상품 가격이 변곡점 도달 판단 시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되겠죠.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되는데 이 이면에는 달러 강세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거의 항상 국제적 통화 위기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달러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항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끝없이 올라가던 2009년에는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왔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달러가 올라갈수록 자, 지속적인 위기가 나온 게 보일 겁니다. 멕시코 재팬 위기도 있고요. 자, 러시아 금융 위기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 때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이상, 자, 기준치부터 15% 이상 달러 강세의 영역에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상품 가격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상품 수출 의존국의 신흥국 수가 88개국에서 5년 전 88개국에서 자, 현재 92개국으로 증가를 했어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순상품 수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전환 중에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죠. 자,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경제 이론을 따지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지금 상품 수출, 수요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공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요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데 중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환을 하면서 수요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은 증가를 하는데 수요처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게 2012년인데 2012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자, 농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노란 선인데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다가 자, 2012년을 기점으로 자, 서비스업이 역전을 했습니다. 자, 서비스업이 역전을 하면서 현재 상황은 서비스업은 올라가고 제조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88개국에서 92개국으로 증가를 하는데 중국은 수요가 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예를 든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 중 원유 비중이 50%인데 절대적인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보도록 하죠. 자, 국가의 높은 상품 의존도는 자국 통화의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국의 경제 영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호주 대륙의 주요 수출은 철광석인데요. 자, 호주 달러는 철광석 가격을 따라가는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철광석 가격이 달러 하락할 때마다 4,900만 달러의 예산의 손실을 입어요.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갈 철광석 가격 내려갈 때마다 자국의 달러의 가치, 자국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같은 경우고 철광석 가격은 노란 선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차트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14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정말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변곡점이 나올 때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페루솔입니다. 페루솔 같은 경우는 칠레, 중국 및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구리 생산국인데요. 자, 이따 구리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없는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보시면 페루의 화폐 가치와 지금 구리 가치와 연동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워낙에 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러시아 루블 보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일하면 오펙 국가만, 사우디나 오펙 국가만 생각하실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세계 4대 원유 생산 국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을 기점으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자,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 파란색 선인데 자,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게 보일 거예요. 2014년에 동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도 반등 나올 때마다 루블도 똑같이 올라가고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변곡점이 왔느냐? 조금 이따 알아보죠. 자,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움직여주고요. 캐나다 달러입니다. 셰일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캐나다 달러인데 캐나다 또한 오일과 연동해서 거의 똑같이 지금 2015년, 2011년부터 거의 동일하게 캐나다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달러 대비 통화평가 절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시장은 통화가 안정이 돼야 상품 수요도 도움이 되는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평가 절하가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됐죠. 자, 마이너스 3% 정도가 눈에 띄실 거고요. 자, 다른 통화 가치는 심각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캐나다 달러가 14% 정도 빠져 있고요. 페루 솔 같은 경우 17%,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19%,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는 지금 35%, 유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가 절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통화 가치가 상품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원자재 가격은 변곡점을 맞고 이렇게 전부 통화 가치가 내려갈 정도로, 또한 달러가 올라가면서 위기가 올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변곡점을 맞이해서 저가에서 이제 위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원자재 지수입니다. 자, 원자재 수요는 구매자 관리 지수로 대표되는 제조업 강세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자, PMI 지표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 동향은 중국 및 글로벌 PMI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글로벌 PMI 지수인데요. 금융위기죠. 2008년에 금융위기에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이후 상승했다가 지금은 자, 원자재 가격 하락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PMI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확대한 모습이 13년, 14년, 15년인데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서 자, 원자재의 수요처가 늘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처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랑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GDP 성장률이 이제는 7%대는 조금 힘들겠지만 경착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경착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가 라인에 거의 맞았기 때문에 자,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지수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지수 또한 완만한 상승세가 올라간다면 자, 글로벌 PMI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중국 A50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하죠. 지금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8월, 9월에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중국 A50 같은 경우도 지수가 상승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면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다시 살아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PMI 지수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원자재 지수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오일이랑 골드가 끝없이 내려오고 있지만 자, 영원히 하락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가격도 없고요. 분명히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변곡점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겠지만 상승 가능성 무드도 충분히 있다. 분명히 지금은 하락세지만 생각하실 때 항상 뉴스 보실 때도 변곡점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달러도 봤고요. 원자재 봤는데 국내 경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 오늘 1% 하락을 했는데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겁니다. 또한 뉴스에서 요새 좀비 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좀비 기업들이 나오면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2016년, 17년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국내 경제가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달러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보고요.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올릴 것일까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과연 제로금리, 미국만 할 수 있다는 제로금리, 한국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인데 우선은 엔화에 대해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화는 가장 환율에 민감한 여행객들 차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2013년 또 12년 기점으로 자, 2012년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락으로 내려왔고요. 환율에 가장 민감한 게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여행객 추이를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3년, 15년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워낙에 내려왔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 관광객 수도 감소를 바로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일본 관광객 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주위도 살펴보시면 엔화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1박이든 2박이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 자, 이렇게 원화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내려가는데
자, 우리의 수출 기업들, 한국 기업들은 과연 마켓 셰어 얼마나 버텨내고 있을까? 아니면 뺏기진 않았을까?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MF에서 나온 차트고요. 2010년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점유율이 2.8%였어요. 2.8%였는데 15년 동안 3.1% 거의 뺏기진 않았죠. 점유율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은 없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7.7%였어요. 제조업이 굉장히 잘 나갔죠. 소니라든지 도요타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제조업 잘 나갔는데, 자, 2012년만 보도록 하죠. 2012년. 자, 엔화 약세가 된 이후에도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엔화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자동차주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 핸드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 2014년, 15년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이 마켓시어 점유율 부분에서 바로 드러내죠. 자,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마켓 셰어가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수익성은 악화되겠지만 가격을 내려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 좀비 기업들이 나온다. 대기업들도 수익성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향후 15년, 16년, 17년 엔화 가치가 내려간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약화로 마케팅을 해낸다면 마켓 셰어 싸움에서 시작을 한다면 과연 국내 기업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또는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금융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GDP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상 GDP 같은 경우는 09년이죠. 금융위기 때 이후에 굉장히 지금 리얼 GDP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상치는 잠재 성장률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09년 이후에 굉장히 그래프가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성장이 예전처럼 갭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이만큼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은 얼마나 부진하고 있는지. 모든 거는 금융위기가 기점이 돼요. 금융위기 기점 이후에 자, 예상치 같으면 03년이랑 06년 또 09년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만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고요. 거의 수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점유율이 3.3%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처럼 올라갔다면 5%, 6%대까지 점유율이 올라갔겠죠. 자, 심각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소비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 부분 한번 보죠. 소비 부분을 금융위기 2009년 기준으로 보면 09년 기점으로 자, 예상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 소비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갭이 또 발생을 했죠. 자, 이만큼의 갭이 현재는 자, 발생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가 가장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투자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을까요?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 보면 자, 2006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횡보하다시피 하는 지금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예상치 같으면 이렇게 증가를 해야겠지만 지금 모습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실 겁니다. 소비도 부진하고요. 투자 또한 현재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제조업이 이렇게 투자가 부진한데 경쟁력은 얼마나 지금 갖춰가고 있나, 경쟁력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나라는 단적인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섹터별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느냐를 보면 자, 09년을 기점으로 자, 예상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을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갭이 굉장히 크죠? 갭은 굉장히 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용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이사항이죠. 09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고용은 확대를 했어요. 정부적으로 정책도 있었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 그림만 언뜻 보더라도 현재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경쟁력은 아웃풋은 약해지는데 고용은 증가를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면 바로 고용 생산성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자, 고용 생산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해요. 거의 생산성 증가가 없다시피 하고 있죠. 자, 3년부터 6년, 9년까지는 거의 동일한 식으로 예상치와 올라가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현재는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생산성을 지금 보면 단위 생산성을 조금 보면 2000년도에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2012년도 자, 거의 지금 0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이 2000년 5년 전이랑 14년 지금 거의 똑같이 저점을 향해서 멈춰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약세가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금리 같은 경우도 동결이 됐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의 전망치입니다. 경제 인플레이션인데 자, 한국의 경제 상황에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3.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6년은 한국의 경제 전망을 3.3%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래프가 계속 보이실 거예요. 금융위기 전에는 상승해 있는 그래프였는데 자, 계속적으로 3%대, 2%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모습을 조금 볼게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금리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성장률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자,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제조업 경쟁력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예측 수준으로 조금 볼게요. 현재 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 옵션입니다. 1번 예를 들면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만 구조적으로 겪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번 가정이에요. 자, 1번 가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금리 수준은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위기를 겪었죠. 자, 09년에 위기를 한 번 더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를 부양하려면 두 번의 구조적 변화를 가정했을 때 금리 수준은 1번 가정보다 조금 낮지만 2번 가정보다는 현재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를 큰 경제적 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 있고요. 한국의 금리 인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이제 제가 금리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실질 금리 결정을 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1번 저축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리스크 선호도,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돈 생기면 요새 어떻게 하시나요? 저축하시나요? 투자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3%대 미만에 머물러 있는데 다들 저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금리를 올린다면 투자보다 저축을 더 하겠죠. 이게 금리가 4%, 5% 올라간다면 투자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겠고요. 투자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자, 나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좀 많이 빌려주고 싶다. 하지만 수요 증가를 채권 발행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돈을 빌리겠다는 정부라든지 기업이 없습니다. 빌려주고 싶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요. 자, 결국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저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금리가 낮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을까요? 하방으로 조금 더 기준금리 내려서 경기를 조금 부양을 할 수 있는가? 국내 같은 경우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등급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97년에 보면 B 플러스까지 왔다가 자, 금융위기를 거치고요. 2015년 지금 모습 보면 자, AA 마이너스 또는 A 플러스까지 무디스나 S&P로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신용등급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SDB 스프레이드입니다. SDB 스프레이드는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과거와 달리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이 CDS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12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도 CDS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CDS라는 게 뭐냐면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보험 수수료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지금 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CDS 스프레이드가 굉장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의 자, 원달러 환율과 맞춰서 움직이는데 자, 이번에 1200원대까지 환율이 상승을 하는데 CDS 스프레이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지만 부도 위험은 없다라는 거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또 97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레이드가 엄청났지만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부도가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 지금 CDS 스프레이드고요. 자, 그렇다면 내구성은 굉장히 한국이 제조업 같은 경우 경쟁력은 지금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경제적 내구도는 예를 들어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신용도 굉장히 좋고 신용 등급도 좋기 때문에 또한 CDS 스프레이드도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한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금리 0% 또는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 0%대를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오질 않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2%에서 1%대 기준금리가 멈추고 있는데 체코나 스웨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 또는 0%대 금리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축통화만 제로금리가 가능한가? 자, 국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들 국가보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로금리 상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CDS가 급등하는 상황은 낮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같은 경우도 자, 이번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1200원대보다는 지금 1200원, 자, 1200원대 박스권 멈춰 있고요. 하락으로는 1100원 또는 1000원대에 멈춰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거나 하락 내려가는 것도 베팅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박스권대에서는 투자를 조금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제로금리로 내려간다면 한번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한 한국 경제 기업들 또한 제로금리 내려간다면 경쟁력을 키워서 일본과 충분히 경쟁 가능할 겁니다. 지금 내년에 좀비 기업이니 뭐니 참 이슈가 많이 나와주는 와중에도 금리가 내려간다면 한국 기업들 힘을 한번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자, 지금 국제적 그리고 또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오일이라든지 통화상품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로 차트 한번 움직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12월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하겠다는 앨런 회장의 말 나오면서 주가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앨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발언들은 12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이고요. 자, 여기 제프리
리치몬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예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파적인 내용이 좀 줄을 잃었어요. 매파적이라는 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또는 달러의 영향이 지금 앨런 의장의 12월 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을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앨런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그 뒤로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각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하나하나 등락을 보이면서 큰 방향성보다는 등락을 이뤄졌던 게 이번 주의 움직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IMF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 확실한 물가 상승 신호가 나온 후에 단행돼야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차익 실현성 물량이 이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유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로 이번 주 움직임 살펴보면 자, 움직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만들면서 자, 위아래로 큰 방향성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고가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자,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11월 6일 자, 올라온다면은 매도 포인트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단 올라오지 않고 자, 9시 15분에 결국에는 9시 넘어서 방송 끝나고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 포인트 한 30핍 잡고 상단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자, 하락으로 150핍 정도가 바로 지표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 차트가 901부터 790까지 한 1800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1시간 사이에 계약당 10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로 같은 경우 모습은 드라기 총재가 12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등 새로운 방식을 논의해야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락을 조금 12일 날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지금 미국 여는 총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면서 매물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락보다는 자, 위아래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진입하기보다는 유로 같은 경우는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자, 우선은 관망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지금 이 상승 박스권대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자, 굳이 지금 진입보다는 상단대로 조금 더 올라와서 자,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이 1.0835대까지 올라와서 붕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매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준이고요. 지금 유로의 매도세가 굳이 여기서 매수를 잡는 것보다는 추세 방향이 큰 매도기 때문에 추세 방향대로 대응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차트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으로 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굳이 메이저 세력들이 하방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요. 중앙은행 세력들이 하방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다. 나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수를 잡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올라온다면 적정한 가격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분석 또는 거시적 분석 통해서 매도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위로 올라온다면 매도 진입 가능하겠고요. 일봉상 모습으로 한번 잡아본다면 자, 저는 이 하단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5년 3월, 4월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밀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가 이렇게 됐는데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통화상품 N으로 넘어가서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자, N 같은 경우도 자, 지난주에 제가 엔화 상품 말씀드린 게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보다는 조금 더 관망이 낮거나 아니면은 매도 포인트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똑같이 6일, 7일 날 하방으로 굉장히 세게 내려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취업자 수가 지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로 굉장히 내려왔고요. 자, 이번 주 움직임 보면 위아래 큰 방향성 없이 멈춰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하단으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자, 지금 위아래 추세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N 같은 경우는 저는 추세대 상단에 올라온다면 매도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무리한 진입보다는 상단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상단 포인트에 도달한다면 매도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N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은 발언으로 지금 위아래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상단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유로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 하단이 붕괴가 되고 박스권 붕괴가 자, 올라오지 않는다면 6일날도 매도를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단 하락을 했고요. N 같은 경우는 자, 유로와 마찬가지로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파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국 파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운드 같은 경우도 뭐 통화 상품들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6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폭 크게 내려왔고요. 자, 방송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는 굳이 진입하기보다는 관망이 유리하다.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보다는 관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 말이 무색하게 매도로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내려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 N이랑 유로와 모습 마찬가지로 큰 상승 없이 또는 큰 하락 없이 잔잔하게 흐름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 포인트 진입 자리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5213에 멈춰있기 때문에 1.5243 한 20에서 30핍 정도만 올라온다면 20에서 30만원 정도 올라간다면 손절 포인트 한 30만원 잡고 하락으로 저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진입 포인트가 한번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유로랑 엔 같은 경우는 관망이었지만 파운드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매도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요. 파운드를 조금 이번 주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아시아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전월의 44%와 이 상체의 45%를 상회한 49%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앨런 의장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 위아래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운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신흥국으로 넘어가 보죠. 자, 호주 달러로 가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뭐 큰 움직임보다는 상승이 조금 나와줬어요. 이번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유가랑 또는 상품 환율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게 또 가장 큰 이유였고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 조금 상승을 했고요. 자, 남아공 린드와 노르웨이 크론의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는 약세를 조금 보였는데 터키나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또 실업률이 호전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굳이 진입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관망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관망이 좋아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에너지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섹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꾸준히 하락이 나와줬죠. 꾸준히 하락이 나와줘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요. 자, 이날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게 하단 상승부로 올라온다면 자, 매도 진입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자, 저가 라인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도세 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지금 좀 크게 내려가서 자, 이번 주 내내 상승에 올라오면 내려가고요. 파동 만들면서 저가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내려간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유가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인데 API 원유 재고 증가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펙에서 공급 과잉 전망을 하면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원유 재고는 전주는 280만 배럴 예상치 또 110만 배럴보다 증가한
422만 배럴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4배 가까이 재고가 증가를 했고요. 또 가솔린은 전주에 330만 배럴에 비해서 210만 배럴 감소로 감소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쿠싱 지형 재고 같은 경우는 224만 배럴 증가하는 등 재고 증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이어진 모습이 나와줬고요. 자, 여기에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지난 보고서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도와 중국 등 전략 비축률을 늘리고 있고 겨울이 지날수록 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 증가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보다는 원유 시장은 공급 증가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이 들어서면서 수요가 조금 증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 지금 진입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면 자, 원유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41.93에 멈춰 있는데요. 자, 상승이랑 지금 갭이 크지가 않습니다. 상승으로 지금 한 20핍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크게는 박스권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저는 원유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매도로 진입이 낮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많이 내려왔지만 이 자리에서 굳이 매수 잡는 것보다는 상단 42.18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손절은 한 20포인트 정도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절 계약당 한 20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하락으로 내려온다면 약 100포인트가량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익비 2대5 100만 원 정도 수익 예상하고 진입하는 거 가능합니다. 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일봉상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 자, 9월과 10월, 11월 박스권 만들었던 지지대가 붕괴가 됐어요. 자, 이렇게 9월과 10월, 11월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던 지지대가 붕괴를 했습니다. 자, 붕괴해서 지금 42.66불을 돌파를 해서 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면서 좀 강한 일봉상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와져 있고요. 이 일봉이 지금 양봉으로 크게 박스권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항상 올라온다면 매도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유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상품, 금속 상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골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한번 현재 움직임 살펴보면 자, 2015년 10월, 11월 움직임 보면 10월달 같은 경우는 견고한 상승을 이어갔는데 11월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양봉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7월 저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지금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굉장히 하락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올라오면 매도 포인트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붕괴되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슈로 하락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가장 금리와 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고요. 또한 중국이랑도 큰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위안화 신규 대출 예상치인 8,000 위안을 크게 하회한 5,130 위안에 그쳤고요. 이는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봐야겠죠? 자, 15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지표가 나오면서 위아래 굉장히 많이 흔들어줬는데요.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머물러 있는 모습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큰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우선은 골드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1082.9나 8 이 자리에서 진입하기보다는 4.8까지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붕괴가 되지 않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4.8이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 포인트 20핍 정도 잡아보고 매도 포인트로 진입을 한다면 하방으로 60핍, 계약당 60만 원 정도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자, 상단으로 지금 4.8이 자,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고요. 4.8까지 올라오는 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올 때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진입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곡물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곡물 가격으로 넘어가서 자, 농축산물 곡물 가격, 옥수수 가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오펙 보고서 발표 이후에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곡물 가격도 동반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밀과 대두는 기술적 매수로 조금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고 하락 조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선 기술적으로는 하락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매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옥수수는 매도 방향 진입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상단으로 올라온다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지금 국내 또는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원자재 가격, 변곡점이 다다랐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앞으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차트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자리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눈여겨보신 다음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고요. 비 오는 주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죠. 11월 15일 일요일 저와 최영동 멘토가 서울에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15일 일요일 무료 강연회 준비가 됐으니까요. 자, 알찬 투자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